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요즘 들어 출근길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욕 지하철에서 끔찍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던 오전 7시 30분,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스틸웰 애비뉴역에 정차해 있던 한 열차 안에서 어떤 남성이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라이터를 꺼내 여성의 옷에 불을 붙였습니다. 화염은 순식간에 번졌고 객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일부는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용의자가 불을 지른 후 플랫폼 벤치에 앉아 피해자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태연히 자리를 떠났지만 시민들의 제보로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맨해튼 헤럴드 스퀘어 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과거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력이 있는 33세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10분 전에 그 사건이 있던 곳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날의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뉴욕 시민들도 저도 다시 한번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뉴욕 지하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들에게 불안한 공간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폭행, 강도, 총기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승객을 선로로 떠미는 서브웨이 푸싱 사건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은 승강장에서 벽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밀릴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노숙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지하철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며 일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노숙자가 승객을 선로로 떠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총기 및 흉기 범죄 역시 뉴욕 지하철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는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출근 시간대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크린도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달리 뉴욕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이 실수로 선로에 떨어지거나 누군가 고의로 밀어버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강장에 사람이 몰려 더욱 위험합니다. 저는 뉴욕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취재해왔지만 왜 우리는 지하철에서조차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아야 할까? 라는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울 특파원으로 가볼 생각 있나? 내가 한국을? 서울에?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뉴욕 지하철의 혼란스러운 풍경과 대비되는 질서 정연하고 안전하다는 서울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과연 서울은 얼마나 다를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했고 입국 심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공항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노숙자도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살피는 승객도 없었습니다. 짐을 찾은 후 저는 서울 도심으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동안 택시비로 최소 $100 약 13만 원 이상을 내야 했겠지만 서울에서는 불과 몇천 원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내린 후 저는 서울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뉴욕 지하철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승강장에서 벽에 바짝 붙어 서 있거나 누군가에게 밀릴까봐 긴장하며 출근해야 했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승강장이 깔끔했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서나 불법 광고 전단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도착한 후에도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린 후 천천히 탑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먼저 타려고 하거나 좁은 문 사이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 많았기에 이 같은 모습은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 누군가는 지하철 안에서 즉석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대가 되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이 붐비기 시작했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공간을 확보하며 이동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출근길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취재차 광화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집회는 곧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위대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질서를 지키며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고 주변에는 시민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래하며 즐기는 한국의 시위대 모습이 또 새로웠습니다. 특히 저는 선결제 문화라는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누군가가 미리 돈을 내고 가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와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뉴욕에서는 식당에서 팁을 얼마나 줘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별로여도 1520%는 기본이고 제대로 주지 않으면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팁 문화가 없어서 계산 후에 부담 없이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점이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의 질서, 시민들의 태도, 그리고 공동체 정신까지. 서울에서의 첫 며칠 동안 경험한 것들은 단순히 도시의 시스템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한 지하철, 질서 정연한 시민들, 그리고 배려가 느껴지는 문화까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걸까? 처음에는 모두가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서로에게 말을 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낯선 사람과 눈만 마주쳐도 인사하고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웠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화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강남역 근처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러시아워가 끝난 시간이라 승강장은 한산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저는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계속 빤히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당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고 갑자기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여기요. 그가 내민 것은 제 가방에서 떨어진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한참 동안 돌려주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과연 내 지갑이 다시 돌아왔을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조용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이 했던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고 국민들은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시민이 전화를 걸어 나라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가진 금을 모아서 보탤 수는 없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작은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결혼 반지와 돌반지를 내놓았고 할머니들은 대대로 내려오던 금부치를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자신이 아끼던 금 귀걸이와 금속 돼지저 금통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캠페인을 벌였고 기업들도 앞다퉈 보유한 금을 내놓으며 동참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총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국가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를 믿고 하나로 뭉치는 강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은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며 다시 세계 무대에서 도약했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에 자신들의 귀한 재산을 내놓는 이런 일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을 때도 시민들은 소방서 앞에 익명으로 요소수를 두고 가며 소방차 운영에 힘을 보탰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분노하고 폭동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해 싸웠고 일제강점기에는 온 국민이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돕고 하나로 뭉치는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단순한 표면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어려운 순간이 오면 누구보다도 강한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스크린도어나 깨끗한 지하철뿐만이 아니구나. 이제 저는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속에 숨겨진 배려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몸을 비틀며 졸고 있으면 옆 사람이 슬며시 어깨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승객이 뒤쪽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조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비를 피하도록 움직였습니다. 카페에서는 남은 음료를 테이블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빈 컵을 직접 치우고 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느 겨울날 지하철에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지하철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열차에 타자 누군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별다른 인사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그 젊은 승객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이 자리 필요하세요? 라며 물어보거나 자리 양보를 거절당하면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런 배려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방식이구나. 그들은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배려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깔끔하고 발전된 도시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많이 걸지는 않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강한 연대 의식을 보이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조용한 배려의 문화야말로 진정으로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낯선 사람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친절의 기준이었지만 서울에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친절이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한국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지내온 지도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취재하러 왔지만 이제는 더 깊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승강장에 섰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뉴욕 지하철에서처럼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어야 마음이 편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플랫폼 중앙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내리는 승객을 먼저 보낸 후 탑승했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저는 익숙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시끄러운 대화나 소란스러운 행동 없이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무관심처럼 보이던 이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한 젊은 승객을 보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괜찮아요, 서 있을게요. 라고 하며 정중히 거절하는 일이 많았겠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자리를 양보받은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앉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도 별다른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도움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예의 바르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배려가 그저 당연한 행동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특별한 DNA 덕분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단결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경제 성장, 첨단 기술, K-팝, K-드라마 등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위기의 순간 더욱 강해지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끝없이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서울 특파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겠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는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고마워요, 서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